우리가 이혼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긴 하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의 이혼을 매체로 접하잖아요.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혼숙녀 캠프 같은 프로그램이나. 근데 거기서 생긴 이런 선입견들이 우리한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성별이 어떤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어떤 성별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심의 심규덕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4년차 변호사고요. 2년 동안 기업 전문 M&A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와이프가 무서워서 오겠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 귀책 사유가 드러날까 봐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귀책 사유로 대표적인 게 외도도 있고요. 뭐 성매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이나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게 드러나는 거는 일단 주변에 창피하겠죠. 그리고 위자료도 물어야 되고 소송에서도 불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드러나는 게 최대한 무섭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증거들을 숨길 수 있는지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건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으실까봐 두려워하시거든요. 만약에 폭행을 했다 그러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으실 거고, 마약이나 성범죄도 당연히 뭐 범죄니까 처벌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혹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가진 않을까. 왜냐면 본인만큼 자기에 대한 잘못들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배우자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적으로 돌변하면서 나의 모든 이런 흠들을 고소하고 고발했을 때 나의 안위는 어떻게 될까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재산 분할이죠.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이혼하면서 얼마나 이제 상대방한테 가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재산 공동체예요. 그래서 같이 재산을 일구고 헤어질 땐 이걸 나누는 게 원칙인데, 그러려면 재산의 혼용이라는 게 발생해야 되거든요. 혼용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결혼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재산도 있고 상대방이 갖고 있던 재산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재산들이 섞였다, 이게 혼용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올리 나의 재산, 올리 너의 재산, 그렇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 자체가 짧다 그러면 특유재산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혼용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오래 산다 그러면 웬만한 재산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일군 것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게 공동재산이 되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10년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10년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10년을 산다 그러면 웬만한 재산들은 결혼 이후에 일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대한테 같이 분할해줘야 되는 공동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번 돈인데 이거 상대방이랑 이만큼 줘야 되냐? 그리고 결국 이혼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싫어할 때도 있잖아. 근데 사랑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증오하는 사람한테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을 떼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부 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했고, 만약에 아내는 가사노동을 하면 분업을 한 거예요. 분업을 해서 같이 재산을 일군 거지 내가 올리 일군 재산에 와이프가 숟가락을 얹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갔고 누구 이름으로 재산이 됐던 상관없이 원래는 같이 일군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입증해서 내 몫을 찾는다고 생각해야지, 원래 다 내 거였던 걸 떼준다고 생각하면은 안 그래도 억울하시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남편분이 경제활동을 좀 더 왕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업적인 실패를 한다든지 재테크에 실패가 한 건 이런 비율도 남자가 좀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사업으로 큰 돈이 오고 가는 일을 했는데 와이프는 안정적인 일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다가 내가 사업이 잘못된다 그러면 기여도는 와이프가 더 높은 거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와이프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이 되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가져갈 몫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법원 판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특정 재산이 형성되는데 내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나눠주는 거고요. 기여한 바가 없으면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형태가 뭐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특징은 급락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천천히 차근차근 가격이 올랐다면 지금은 급락이 심하기 때문에 짧게만 살아도 그 안에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3년에서 5년만 살아도 그 안에서 가치 재산을 일구면서 내지는 내가 원래 이룩한 재산이어도 3년이나 5년 동안 가치 유지를 했다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재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상승했다면 거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배우자가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나랑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이게 20억이 됐어요. 그럼 원래 10억의 가치는 온전히 이 사람의 소유지만 오른 10억에 대해서는 내가 이상한 짓 안 했기 때문에 이 집을 안 팔았잖아. 나도 같이 지켰어. 그러니까 오른 10억에 대한 상승분에 대해서는 나의 기여도도 인정해줘.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법원도 이 부분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죠. 결혼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혼을 한다 생각을 해보면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려고 결혼을 하는 거고. 그럼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같이 쓰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혼은 그 자체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혼이 생겼을 때 꼭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돈을 버는 사람에 대해서 점점 가혹하게 판례가 바뀌는 게 아니라요. 가사노동 육아를 한 사람에 대한 판례가 그동안 너무 가혹했던 거예요. 아직 저는 뭐 가사노동도 제대로 안 해봤고 육아도 안 해봤지만 그냥 친구들의 얘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힘든 일 같아요. 저는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경제활동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경제활동은 굉장히 수치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비축했고 얼마를 모았고 얼마를 투자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가사노동은 수치적이지 않은 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서 무죄를 받을 수단이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판례들이 오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혹해지는 게 아니라요. 원래 가혹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러니까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대한 비중, 거기에 대한 가치, 이걸 이제 온전히 평가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는 이혼을 하는 그 상황이 마음 아파야 되는 거지, 재산 분할에서 많이 떼는 상황 아까울 수는 있는데 그건 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뭐 내가 이상했건 이 사람이 이상했건 어쨌든 이제 같이 살 수 없게 되고 수년간의 시간 동안 나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 가장 큰 적이 되네, 내지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네. 거기에 대해서 속상하는 게 더 우선이어야 되는 거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 새 출발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지 이게 이혼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버는 거에 비례하다기보다는 부부가 같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첫 번째로 공유재산으로 분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혼하고 나서 유명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군 재산이라면 당연히 분할해야 되는 재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증명을 해서 그 돈을 재산 분할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비축한 재산이 많다 그러면 같은 기여도가 인정된다 그래도 그만큼 파이가 커지겠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 재산을 100%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건 내 재산이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이혼할 때 내 재산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부부의 재산 중에 내 재산을 지키는 거지 내 재산을 저 사람한테 뜯기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재산을 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대가 정말 이상하지 않은 이상. 근데 그 중에 나의 몫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렇죠. 일단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거, 내가 결혼 전부터 이룩해왔고 이걸 지키는데도 나의 노동만 들어갔다. 그건 특유재산으로 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공동재산으로 넣어서 분할을 한다 그러면 내 걸 뺏기는 게 맞죠. 그리고 공동재산에 대해서도 나의 기여도가 예를 들어서 70%라 70%를 다 인정받아서 70%를 받아온다 그러면 내 재산을 지키는 건데, 내가 여기에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서 50%만 인정받았다. 그래서 20%는 더 줬다. 이러면 내 재산을 뜯기는 거죠. 요즘 상대방이랑 혼전계약서 쓴다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미 나한테 발생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내가 없는 권리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정해준 거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혼 후에도 비슷해요. 이혼하면 얼마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때 가서 다퉈봤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나의 특유재산으로 뺄 수 있는 게
게 뭐가 있고 이걸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는데 이거 내 특유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넣었던 자금, 이게 순전히 내가 모은 거고 내가 이룩한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급여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다만 썼다는 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증명한다 그러면 변호사가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재산을 지켜드릴 수는 있죠. 근데 계약서 한 장, 각서 한 장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재산 분할해서 포기시키거나 내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져가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서가 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외도를 계속해. 그래서 서로 각서를 써서 너가 한 번만 더 외도를 하면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은 이러이러한 방법, 그리고 위자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거를 써놓고 서로 도장을 찍어 놓은 다음에 이혼할 때 이걸 제출한다 그러면 참작은 되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 불공정한 계약일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왜 찍어주겠어요? 이혼당할까봐 무서우니까 찍어준 도장이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서 쓴 계약서이기 때문에 무효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라고 믿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요. 다만 정황에 따라서 참작이 될 수는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따져보고 결혼할 거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고요. 플러스가 되는 점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점도 있죠. 경제적인 것만 생각해보면 두 분이 합쳐지니까 플러스인 건데 또 경제적인 것만 생각해보면 세금도 더 많이 나가고 써야 되는 비용도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면도 있는데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많이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혼율도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빠그러졌는데 여기서 제가 최대한 억울하게 손해보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면 저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결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사실 경제력에 따른 거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은 상대방이 외도도 하고 성매매도 하고 마약도 하고 도박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면서 뜻대로 안 되고 소송이 끝까지 가면 너의 범죄들이 점점 드러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넌지시 어필을 했거든요. 상대방이 유명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재산 분할은 거의 9대1에 가깝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소송으로 간다 그랬을 때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9대1이 쉽진 않아요. 근데 방금 말한 건 합의 이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대가로 내가 대부분을 줄게. 이런 분은 봤죠. 이 세상에 리스크가 없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 리스크가 경제적인 리스크일 수 있고 감정적인 리스크일 수도 있죠. 정신적인 리스크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걱정이 안 될 만큼 사랑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결혼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리스크가 계속 걸린다 그러면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서 이혼 사건을 내가 잘 해결해 준다고 해도 이 과정 자체가 상처고 힘들고 스트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주변에 최대한 많이 물어봐서 결혼하면 어떤 점이 힘들고 잘 맞았던 사람이랑도 어떤 것들이 어렵고 잘 안 맞는지를 충분히 아신 다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섣불리 그냥 결혼하고 싶은데 라고 했다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 그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이기 때문에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다면.